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소울 닥터 김석범 원장님 모셨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치매 현상이 좀 올 때가 있는데 네. 저보다 요즘 치매 더한 사람이 저기 있어서 네. 안심하고 삽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그 사람 저보다 훨씬 높은 데 있는데 뭐 제가 뭐 좀 가끔씩 이렇게 제 이름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좀 있어요. 네. 그래도 걱정 안 합니다. 저보다 더한 사람이 있으니까. 자, 지금은 온 사회를 네. 김태우라는 이 검찰 수사관이 네. 흔들고 있어요. 네. 6급입니다, 6급.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7급 검찰 공무원으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9급으로 들어가서 네. 7급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더 높을 그럼 좀 젊을 건데 네. 나이가 그래도 청와대 파견될 때쯤 네. 되면 한 50 전후로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아주 희대의 깡따구 파이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드루킹 같은 경우에는 뭐 문 정권은 우리가 손을 보면 끝난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네. 그냥 긴급 체포해가 네. 달아 넣어버리고 나오니까 특검을 해도 허지부지 돼가 네. 그냥 큰 소리만 빽빽 질렀지 패거리가 다 들어가거나 그렇죠. 재판받고 있거나 네. 그리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뭐 경공모라고 조직이 있어도 저랬는데 네. 여기 이제 공무원, 검찰, 검사도 아니고 수사관 한 명이 검사 중에는 그리 달라든 사람 없죠. 그렇죠. 근데 수사관 한 명이 저렇게 파이팅을 보이고 있다. 네. 그래서 정권이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네. 미꾸라지를 했는데 저들이 미꾸라지가 됐어요. 네. 자, 뭐 많은 보도가 있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싸울 수 있는 심리에 대해서 네. 우리가 좀 그 사람의 김태우의 마음을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특별히 마음 공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한 10여 년 이상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그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예. 이번 정권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그 정권의 흥망성쇠를 예. 직접 옆에서 봤고 그다음에 예. 그 일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 그 내용을 샅샅이 들여다봐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 박관천이나 조홍천 씨 예. 사례에도 참조를 했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을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예.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겁이 많거든요. 예. 혹시나 잘못해서 뭐 다칠까 봐. 자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잃게 될까봐.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기회로. 그래서 네.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예. 어떻게 대처할지 상대방이 어떻게 대처할지도 파악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별로 시나리오별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에 어제 자료를 넘긴 거 보니까 철저히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이번에 설사 감옥을 가더라도 그 다음에 다음 차기 정권에 바뀌게 되면 자기한테 어떤 그 자기 명예 회복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심리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냥 객관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이 공직자 출신이 정권과 싸워서 네. 이렇게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네. 의지를 다 내지 못하고 네. 검찰에 잡혀가면 네. 그냥 겁이 나서 그렇죠. 저런데 저 사람은 검찰 수사관을 해서 네. 검찰 분위기에 익숙해서
그렇겠죠. 그런지. 그리고 그 내부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알고 있으면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제 또 하나 신기한 게 고발을 했어요. 네. 청와대가. 네. 임종석이가 고발했어요. 네. 요즘 뭐 1인 지하 만인 지상인지 아니면 만인 지상인지도 네. 모를 임종석이 네. 김태우를 고발했어요. 네. 그럼 어제 고발됐는데 잽싸게 어제 그냥 저렇게 신속하게 서울중앙지검 무슨 뭐 일부에 네. 형사 1부가에 배당을 배당이 됐죠. 예, 배당을 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빨리 배당하는 것도 처음 봅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뭔가 하면 검찰이 네. 과거처럼 신속하게 청와대는 빨리 저거 집어넣어서 네. 못 떠들게 해라. 일단 안에 넣어놓으면 그때부터는 심리적으로 무너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무너집니까? 안 들어가봐서 잘 모르십니까? 저도 한번 제가 전번에 가봤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의약분업 투쟁이 끝난 다음이라서 좋게 넘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됐습니까? 기소가 됐었죠. 들어가진 않았네. 네. 기소는 근데 뭐 이제 저도 여러 번 됐다가 기소 유예로. 네, 저도 기소 유예로 나왔는데 그 검찰 수사 기법을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몇 년 동안에 걸쳐서 검찰에. 지가 주로 뭐 오면 잡아가 수사관이 주로 먹고 검사는 웃자다가 먹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겁은 전혀 안 먹었을 거고. 근데 보통 일반 사람이 가면 그 모욕을 주는 수사 기법이라든지 그 굉장히 그 수사 안건과 상관없이 다른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고민스럽게 만드는 그 것들을 딱 그 전달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막막해진다고 합니다. 제 아는 어떤 분은 갔는데 예. 사건하고 관계없이 예. 뭐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거나 문자의 번호 예. 뭐 여성이라든지 예. 그래갖고 이거 누구요? 예. 그래서 저한테 상의를 하러 오셨어요. 예. 그래서 내가 아니 비본질적인 이야기를 왜 묻냐? 식당에 밥집 여주인이다 해라. 예. 너 여주인하고 하루에 몇 번을 통화하던 이 사건하고 뭔 관계 있냐고 해라. 그렇게 제가 어드바이스를 네, 그것도 우리 황 소장님도 여러 번 수사를 받아보셔서 근데 이제 처음에 가면 얼마나 그 검찰 건물도 보통은 위약금을 주는 건물 형식이고 그 안에 들어갈 때부터 굉장히 그 보안 표찰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수사 기법도 있다고 그래요. 혼자서 그 도착해서 하면 그 기퉁에 딱 혼자 앉게 해놓고 그냥 아무도 모른 척하고. 그 상대나 그 석에 저 앉아 있던가. 그럼 저 휴게실에 저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부르면서 이래버리고 딱 나눠버리죠 한참을. 여러 가지 기법들 동원을 하니까 일반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완전히 거기에 압도돼서 굉장히 힘들게 되고 또 심한 모욕감을 일부러 주는 이번에 그 이재수 사령관 수갑 채운 것도 일부러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일부러 그랬죠. 네. 기 꺾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길을 꺾어서 자기들 뜻대로 그 이야기를 자기들 뜻대로 진술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 사전 프리퍼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인격 모독을 주는 일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 수사관 출신이니까 뭐 겁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의사 같은 경우는 수술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겁을 별로 먹지 않지만 일반 분들이 수술을 하러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 겁먹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김태우라는 수사관이 그런 글을 많이 해봤으니까 지금 검찰이 이 친구를 청와대가 그렇게 임종석 이름으로 고발했으면 청와대의 의지는 잽싸게 얘를 격리시켜라. 뭐 긴급 체포를 하든 빨리 영장을 청구해가 하든 해라는데 지금 검찰 반응이 좀 의외예요. 배당은 빨리 해놓고 연말까지는 감찰을 좀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뭐 내년쯤이나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지금 한 열흘도 더 남았는데 열흘 동안에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떠들면 감당이 좀 불가한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거리를 약간 두면서 빨리 안 움직이는 걸 보면 검찰도 이 문제가 결국은 폭탄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야당이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고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또 청와대가 실수를 여러 가지로 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서 줄 정권 지지율 떨어지는데 정권의 방어벽으로 잘못 갔다가 그렇죠. 이제 전부 깜빵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의식하면서 몸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확실하게 몸조심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정권 초기에 그 레임덕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까닥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정권의 레임덕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렇지 않아도 검찰이 그 수사권 때문에 검찰 수사권 조정 때문에 내부적인 불만도 많이 있을 텐데 여기에 쉽게 잘못 손댔다가는 다음 정권 바뀐 다음에 감방에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된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지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좀 우스운 거는 그 조선일보와 지금 정권하고의 관계에서 보면 지난 11월 말부터 유독 조선일보 전 기자부터 시작해서 조선일보 방회장 동생 그 코리안 호텔 사장 또 TV조선 대표인 차남입니까 아들 또 그 아들의 또 어린 딸의 또 갑질 문제까지 계속 정권이 끌고 넘어져서 제가 제 방송에서 제가 조선일보가 뭘 저렇게 정권에 건수를 잡고 있는데 그걸 지금 저쪽 정권이 털라고 안 그러면 뭐 둘 다 딜을 하기 위한 걸로 그래서 저렇게 조선일보에 10년 뭐 8, 9년 된 장자연이 문제를 가지고 또 끄집어내서 그렇죠, 저런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오늘 어제 이제 한국당이 폭로한 내용이나 뭐 그런 거를 보면 조선일보에 사찰 부분이 딱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황 소장님이 부처님 손바닥처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타겟으로 삼아서 이렇게 자꾸 야권 지지 언론들이 떠들어대고 자꾸 그 문제 여론을 환기시켰던 것들이 지금 이번 이런 사태가 생길 걸 대비해서 프리퍼레이션 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조선일보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 우리 황 소장님 말씀이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로 보면 굉장히 역겨운 게 지금 정권의 도구가 돼 갖고 그렇게 이제 이 조선일보 문제나 이런 거를 그렇게 바람잡이라는 언론은 저는 언론이 아니라 권력의 청부업자 아닙니까 저거? 그렇죠. 완전히 청부업자 수준을 넘어서 거의 수족 단계 수족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도 기자가 아니라 자기 관점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자기가 밀고 있는 정권만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는 옳든지 그러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걸로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무슨 이 르와르 영화 같은 데 보면 킬러가 오다가 떨어져서 뭘 좀 조져라 하면 또 빠바박 하듯이 이게 언론이 몇십 년 전에 그런 완전히 그냥 권력의 도구로 복무하던 그런 상태로 돌아간 것 같아요. 동업자. 예, 참 한심하다 이래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오늘 아침에 보면 또 지금 녹화를 목요일 날 저녁에 하고 있는데 김성태 딸 뭐 한겨레예요 그것도 KT 김의겸이 회사 그리고 또 중앙일보 칼럼에 보면 또 김성태가 무슨 뭐 전화가 와가 기자인 것처럼 하고는 툭 끊고 김성태 무슨 보좌진들 조회를 했다 검찰에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또 너무 자기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딱 이 시기에 맞춰서 그 기사를 내고 그건 뭔 의미입니까? 물타기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청와대 자꾸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를 해 나가니까 그 김성태도 그런 불법 청탁을 했었다라는 걸로 양쪽 다 나쁜 놈이다라고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 한겨레가 만들 때 국민들 무슨 뭐 당시에 부민주화 그때 민주화라 생각해서
그 사람들 돈 받아갖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 대학 다닐 때 그때 한기로 창간한다고. 그래갖고 만드는 언론이 지금 저렇게 권력의 도구처럼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애처로워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영 논리에만 갇혀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우리 국가를 위해서 뭐가 더 낫고 어떤 게 더 정의로운가를 생각하지 않고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다 그 진영 논리에 의해서 기사 셀렉션도 되고 기사 논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자꾸 개인이 의식화되고 개인이 독립해야 되고 그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개인이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개인이 등장하는 100여 년밖에 안 됐다. 그리고 지금 개인이 제일 중요한 시대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100여 년 이상 지나온 개인을 무시하는 정권이 등장을 하면 거기에 항거를 해야 될 기자들이 전혀 그런 개인 의식 없이 그냥 거기에 끌려가 버리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고 우리나라가 더 나은 나라가 되려면 이런 기자들도 개인적인 독립 의식이 그리고 개인으로 성숙한 그런 부분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들을 한국에 보면 시건방지죠. 그죠? 네. 계급에 관계없이 네. 기자들은 다 좀 그런 직종들이 있죠. 직종들이 그리고 또 그거 떠나가지고 또 보면 밥값 안 내죠. 그렇죠. 그죠? 뭐 당연히 또 밥 사줘도 고맙다고도 잘 안 해죠. 그렇죠. 그래서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들의 그 어떤 직종에 대한 프라이든지 안 그러면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뭐 조폭들이 보면 어디 가가지고 맨날 뜯기만 하지 남을 위해서 뭐 사거나 일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밥 사주거나 술 사줘도 조폭들이 고맙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처신하는 직업이 기자인데 또 보면 빨리 죽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운동선수 무슨 기자 이런 게 이 수명이 짧은 직종이에요. 운동선수는 그렇죠. 운동선수는 몸을 많이 써서 그렇다 치고 기자는 머리를 많이 굴려서 그렇다고 보는데 이 방송 들으시는 기자분들 좀 불쾌하신데 불쾌하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료 언론들이 그러면 그런 거를 써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선일보를 유독 조질 때 기자들끼리는요 언론사끼리 그건 좌우파 합작이에요. 저거 언론사와 관계되는 어떤 비리나 의혹 문제는 웬만하면 잘 안 건드리는. 그렇죠. 서로 밑에서 밀약 관계가 있어서 다음에는 우리가 문제되면 니네들이 좀 봐주고 이번에 우리가 봐줬으니까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 아닙니까? 예, 그래갖고 그러고. 그런데 이번에 또 묘한 게 하나 나왔어요. 홍석현이의 뭐 외환관리법 위반입니까? 그런 혐의를 정권이 조사를 하는데 조선일보가 그거를 이렇게 보도를 하려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또 있었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홍석현을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할랬다. 왜 그래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황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기 대권 후보로 홍석현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지금 그러니까 여시제도 운영하고 있고 뭔가 조짐이 정치권의 전면에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거기에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블로킹하기 위해서 그런 정치 공작을 한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이죠. 뭐 또 홍이 뭐 바로 지금 뭐 홍이 공직 경력이 전무한데 사실상 뭐 과거에 뭐 보좌관을 했다 뭐 이런 거 있지만 그거 갖고야 뭐 그러니까 홍이 어쨌든 지금 임종석 이낙연 체제가 붕괴되면 거기에 뭐 총리도 뭐든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임종석 이낙연 체제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라고 보고 네. 홍에 대해서 네. 뭐 JTBC하고 중앙일보를 네. 이렇게 하고 있고 네. 사실상 뭐 아들이 홍정동가 하죠. 네. JTBC.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조사한다라는 걸 네. 조선일보가 그걸 보도를 하면 네. 홍을 도우는 걸까요? 홍을 연미기려고 하는 걸까요? 제 판단으로는 그것 같은데요. 홍을 도와주려고 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요? 네, 저도 그래 보죠. 왜냐하면 홍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나한테 그런 거를 이렇게 틀라고 하고 있다는 걸 홍이 알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청와대가 조선일보에 첩보가 들어갔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당하는 홍 쪽에서 네. 첩보가 들어갔겠죠. 그렇죠. 홍도 중앙일보 JTBC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다 이 정보망이 첩보망이 있죠. 청와대보다는 이상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홍 쪽에서. 네. 근데 그렇다고 그걸 중앙일보로 써서 네. JTBC가 보도하면 그렇죠. 그 오나에 대한 네. 마치 그런 게 보이니까 자기들이 못하니까 네. 동업자끼리 네. 이건 한번 도와줘야 되겠어. 네. 날 터요. 네. 이러니까 조선일보가 좀 보도를 하려. 그렇죠. 그 보도가 일단 나오면 그 뒤에 나중에 그걸로 실제로 수사를 하게 되면 예. 그 청와대 입장이 난감해지니까 미리 선수를 쓴 걸로 보입니다. 예. 네. 근데 그게 지금 보도가 된 언론 보셨습니까? 보도 안 됐죠. 예? 보도된 건 못 봤고 이번에 이 사건 터지면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어디에도 보도가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네. 그 언론이 보도하는 거는 네. 그야말로 숱한 우리 사회의 문제들 중에서 네. 힘없거나 빼겁거나 만만한 것만 보도를 하지 네. 이 센 것끼리는 서로 딜 쳐서 끝내거나 네. 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끝내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전번에 예전에도 최순실 사건 터질 때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정치적으로 터트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묻어버리고, 또는 딜을 할 수 있으면 정치권하고 딜을 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아니면, 이거를 터트리는 게 자기 회사에 더 도움이 될 때는 그럴 때는 또 터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항상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금 현재 언론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언론은 그 기사들을 셀렉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답답합니다. 예, 그 뭐 제가 볼 때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보면 들고 갈 때는 다 조선일보 들고 가요. 딴 데 안 들고 가고. 그래도 조선일보가 좀 힘이 제일 세다 보이니까 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보면 김태우는 또 상당히 교묘한 게 중앙에도 조금 주는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동하고 또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또 인터뷰를요. 아이오니 뭐 이런 그 관련해서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을 상당히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면서도 또 그쪽만 줬다가 혹시 자기가 혼자 또 붕 떠버리는 사태가 벌어질까봐 이쪽에 또 골고루 라인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그 처음에 뭡니까 그 우윤건입니까? 무슨 러시아 대사 1,000만 원 했을 때 웃었습니다. 이거는 미끼다. 그렇죠. 미끼. 이거 뭡니까 근데 이제 황 소장님이나 되니까 미끼라고 생각을 하지. 이 수사관이 미끼라는 발언을 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큰 건이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황 소장님께서 이렇게 정치권이 돌아가는 겉에 드러난 조금만 사인만 보고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뒷 배경을 읽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뛰어난 정치 분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유, 지금 아니고요. 하도 그런 꼴들을 많이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맥크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히치코크 영화에 그게 뭡니까? 미끼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범인 같아가 쭉 사람들이 그쪽으로 추리 영화나 느와르 영화에 몰두하는데 나중에 그거는
극적인 반전을 위한 네, 반전. 일종의 네. 미끼에 불과한. 네. 그러니까 우윤근이가 이번에 맥크핀이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강래 네. 뭐 터졌지 않습니까? 네. 요것도 내가 봤을 때 더 큰 게 있을 또 거예요. 이것보다 또 더 큰 게 네. 뭐 전방위로 네. 조선일보 사찰 네. 나왔지 않습니까? 네. 뭐 교수 조선일보 네. 뭐 네. 민간인 네. 홍준표 뭐 접근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또 다냐? 더 있을 것 같아요. 아, 더 있지요. 왜냐하면 이게 끝이면 이제 지금부터 얘는 죽는 길만 남았어요. 네. 김태우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다 터뜨리겠어요? 그럼 이 사람은 네. 뭐 우윤근이를 올리고 이강래를 올렸다고 네. 그래가 이게 너 가. 네. 뭐 텔레그램 다 지워. 네. 이렇게 됐을 거라 봅니까? 아니면 왜 11월 5일 날 네. 다른 건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네. 그 건설업자를 네. 자꾸 강조를 하잖아요. 네. 청와대가. 네. 근데 건설업자가 부산파하고 네. 친했다. 네. 그러면 지금 문 정권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네. 양정철, 이호철이가 네. 개국 공신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42.195 마라톤에 네. 42km를 네. 문재인을 밀면서 같이 뛰었는데 네. 뒤에서 밀면서 페이스메이커도 네. 하고 195m를 놔놓고 임종석이가 네. 낚아채고 네. 너들은 저 가서 찬물 먹고 좀 쉬어라 대제 네. 그래갖고 뉴질랜드 가고 뭐 티베트 그렇죠. 가고 네. 이랬잖아요. 네. 그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뉴질랜드로 가고 티베트로 가고 일본에 가고 네. 그거 좀 이상하다고 안 봅니까? 이상하죠. 상식적이지가 않죠. 근데 이 사람들은 친노가 강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무슨 어떤 친북인이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노무현 때 그래도 또 뭐 나름대로 뭐 양정철이 무슨 뭐 언론 관련해서 꼴통이고 뭐 이호철이 무슨 뭐 불임 사건입니까 부산에 네. 그래도 그렇게 이 완전히 꼴통은 아니다 네. 이랬는데 그 둘이가 좀 떨어뜨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홍석현도 또 보면 네. 대선 과정에서 문이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그래서 안철수가 집까지 한참 뜰 때도 홍석현 집에도 갔잖아요. 네. 집까지. 근데 홍을 갖다가 기껏 특보시키니까 기분 나빠서 네. 걷어쳤잖아요. 네. 외교 장관이라도 시켜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시키고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철저하게 네. 문 옆에서 개국 공신이다 할 만한 사람들 다 쳐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네. 좀 부산파하고 부산하고 전대협 간에 예. 그 파벌 싸움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부산파는 부산대학을 중심으로나 안 그러면 또 범부산파라고 보면 네. 뭐 조폭 조직들 이름하는 것 같아. 이거 노무현 때 네. 노예 이제 충성맨들 네. 그 중에 일부 이제 문하고 같이 온 그런 사람들의 맥락이라고 보면 김경수도 이제 거기 들어갈 거고 그렇죠. 조국도 결국은 이제 부산파라고 네. 조국이 부산 해동고등학교인가 뭐 네. 나왔지. 부산 출신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이제 조국을 김경수를 그쪽에서는 또 다음을 겨냥한 카드로 네. 이제 네. 출마를 하라고도 하고 그렇겠죠. 이제 그래 보니까 이 부산파가 임종석 체제가 빨리 끝나야 그렇죠. 공천이든 또 제2기에서 네. 문 옆에 진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위기에 놓인 문을 우리가 충성으로 보좌하겠다 이래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되면서 네. 그러면 이 친구는 6급에 네. 누군가가 밀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저런 승부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강 크기로 갖고 쉽지 않죠.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는 권력 간의 충돌이 빚어낸 사건 그리고 거기에서 희생양이 된 인물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친구가 아직까지도 그 김태우라는 사람이 생각을 한다면 네. 자기가 최악의 경우가 되는 것은 부산파가 좀 막아줄 거다 네. 기대하고 네. 또 부산파도 정권이 완전히 폭로로 맛이 가버리면 안 되니까 네. 상당히 제한 작전으로 네. 자 이쯤 했는데 고마해라 이쯤 했는데 고마해라 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까온 거 아닌가. 그래서- 제일 강도가 네. 적은 것부터 깠잖아요. 그렇죠. 우윤근이 그 뭐
사실 그렇죠. 처음에 우영건이 문제를 보고 내가 좀 웃었습니다. 장난치나. 그러니까 그럴 개연성도 우리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산파 쪽에랑 커넥션이 닿아서 지금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움직이고 있는 거라면 훨씬 더 이 사람은 좀 편하게 지금 과정을 즐길 수도 있죠. 근데 너무 지금 간도 크고 당당해요. 네. 그래서 하나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설마 이강래 거 올리고 우영건 거 올렸다고 잘라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런 사람들이 할 때는 자기들 편 거라도 남 거라도 적 거라도 닥치는 대로 많이 갖고 온나. 그래서 자기 편 거는 묻어놓고 남은 죽이면 되니까. 그리고 펜도 또 나중에 돌아서려거나 어쩌나 할 때는 약점으로 쓸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그 이강래의 비위를 올렸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쫓아내고.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쫓아내고 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상한 거는 통으로 다 드러내. 그 팀을. 열댓 명을. 통으로 다 드러내는 거는 뭔가가. 그렇죠. 그게 저도 통으로 다 드러내는 거는 뭔가 구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하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정보를 다 차단을 다 잘라야 되지.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심리나 이런 것들이 작동한 게 아닐까요? 그렇죠. 조직을 와해시켜야지 그 나중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말 맞춰볼 것도 없고 이렇게 자료도 뭐 이렇게 따로 꼼치지도 못하고 빨리 조직을 해산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서 아마 당일날 아마 결론을 내리자마자 그날로 해체를 해버렸을 것 같아요. 되돌아가는 거. 그 영화 로버트 레드포드 나온 영화 코드 네임 오브 콘돌 오래된 영화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시작 장면에 CIA의 한 분실 같은 팀을 통으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굉장히 오래전에 봤는데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장면이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가 보고한 내용이 권력 투쟁에서 핵심적일 수 있는 내용을 보도를 했고 이 권력 안에서 보면 파벌이 있으면 서로 상대방의 정보가 뭐가 보고되는가를 굉장히 캐치를 그러겠죠. 서로 하려고 간첩을 심어두고 박근혜 때 보면 청와대에서 뭘 갖고 갔습니까? 시계나 뭐 이런 거를 가장한 CCTV 몰카를 청와대에서 샀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때문에 샀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감시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이 파장이 쉽게 끝나지 않을 쉽게 끝나지가 않을 것 같아. 굉장히 큰 싸움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그 일탈처럼 자꾸 보도는 나오는데 그 물밑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권력자들 간의 권력 파벌 간의 큰 싸움이 전쟁이 칼이나 총만 안 들었지 거의 죽기 살기로 싸우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검찰이 저렇게 좀 발을 빼는 모양새를 보면 이 싸움이 권력 내분에 우리가 어느 한쪽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우리도 다친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런 생각도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큰 고래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면 검찰 함부로 들어가면은 뻔히 미래가 확실하게 보이니까. 근데 매사를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이게 좀 지나치게 영화 뭐 컨스퍼러시 시오리 뭐 음모 이론 그런 거 영화처럼 좀 이게 지나친 그 멜 깁슨이 근데 그게 정신병 비슷하잖아요. 우리 그 소장님께서 이렇게 미리 분석했던 것들이 맞는 경우가 굉장히 높잖아요. 맞을 확률이.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이게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어느 정도 윤곽은 밝혀지겠지만 이제 그때 보면 알겠죠. 근데 잠잠해지면
이렇게 큰 윤곽까지는 안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분석을 나름대로 조금만 실마리 가지고 분석을 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가끔씩 보면 이게 이런 쪽에 좀 정신병이 있나. 그건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실체가 없이 이런 자꾸 이렇게 계속 진짜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닌데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면 그거는 이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편집성 인격인 경우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정치인들 중에 편집성 인격장애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에 그런 게 나타납니까? 아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원래 편집성 인격 장애적인 경향성을 띠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중에 많아요.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자기가 빨리 순진하게 무슨 일을 해서 빨리 죽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오래 성공한 정치인으로 버티려면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야 되는데 저처럼 순진하게 이렇게 하면 그냥 그 다음 어택으로 바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씨 하는 거 보세요. 이게 다 굉장히 의심 또 확인 이런 과정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대처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일이 지나간 다음에 복수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까지 다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의 정치가들 중에 많은 걸로 돼 있어요, 원래.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인물을 이제 미국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 중에 보면 닉슨이. 그 사람이 좀 이 성격이 어둡고 좀 음울하면서도 또 한때 보면 50년대에 이 사람이 부통령을 했잖아요. 50년대에. 그러다가 62년입니까? 이 케네디한테 대선에서 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의 정계 은퇴해야 될 건데. 그러고 또 버텨가지고 또 저기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68년이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보면 근데 그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또 이런 부분에 보면 한편으로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고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음모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집요하게 그리고 월남전 같은 경우에 보면 50년대 때 이 사람은 거구였어요. 공산당 사냥이나 이런 데 앞장섰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입장을 확 바꿨죠. 입장을 확 바꿔가지고 대탕트라고 하면서 중국에 가고 핑퐁 외교 그러고는 또 월남을 그냥 포기하면서 넘겨줘버리고 평화협정이라면서 그런 거를 보면 굉장히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가지는 평균적인 어떤 신념 자신의 칼라 이런 게 아닌 굉장히 다층적인 양면성을 가진 뛰어난 인물이죠. 그래서 그 닉슨을 다룬 영화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 닉슨이라는 사람의 이 다중 인격에 가까운 형태의 이런 좀 분열적인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진핑 같은 경우도 편집성 인격 유형에 저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어떤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서 주도 면밀하게 복수까지 하고 그전에는 상대방이 그런 의도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게 해서 자기가 거기 권력 최상층부까지 올라간 다음에 자기 최측근인 왕치산을 통해서 저우융캉이라든지 보시라이 이런 걸 전부 다 제거하고 전부 제거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자기가 황제 취임할 수 있는 단계별로 해나가는 것 보면 편집성 인격 유형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보면 이 대통령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런 정도의 술수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다 하나의 위기가 오버리면 이렇게 넘어져 버리는. 그렇죠. 근데 문재인 저 사람도 어떤 성격이냐.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다층적인 부분이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냐. 저는 다층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A4 용지로 보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니었는데 예, 사람들은 해석을 굉장히 깊게 했다. A4 용지로 보이고 그다음에 고집 부리는 것도 그걸로 보이고. 뭔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냥 특별히 이렇게 깊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저는요. 예. 저도 또 그런 쪽에 이렇게 동의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진짜 그래서 그렇다면 답은 간단한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저렇다 하면 전 또 굉장히 다층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보이고 그러네요. 세월이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다 밝혀지겠죠. 밝혀지겠죠. 세월 가면 정확하게 그런 거는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일부 이런 지금 김태우 사건의 내부에 이 숨어 있는 각자의 생각과 또 정치인의 이 편집적 장애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